자, 오늘부터는 그 들레즈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들레즈의 사상. 들레즈는 사실은 보통 이제 그 뭐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들레즈 책을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하여튼 오늘 하려고 하는,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 하려고 하는 건 이 안티 웨드푸스라는 책하고 천개의 공원이라고 하는 책을 얘기를 할 겁니다. 천개의 공원이 이건 뭐 사실은 대단한 책인데, 사실 나는 이거를 뭐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제가 워낙 문외한이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왜 저렇게까지 글을 어렵게 그리고 비유적으로 썼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들레즈를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소위 프로이드나 락강을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그 프로이드와 락강에서 뭘 비판하려고 하는지. 어차피 저 안티 웨드푸스나 천개의 공원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이란 말이 이제 과거에 그 정신분석학을 비판하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하나는 프로이드고 하나는 그 락강이죠.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학 책에서 보면 뭐 이제 무슨 저 라이히 같은 사람 책에 대한 언급도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프로이드와 락강을 좀 잘 안 다음에 그럼 도대체 그 들라즈나 가타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쓴 이 안티 웨드푸스와 밀플라토의 천개의 공원은 그 내용을 이렇게 밑줄 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딜 인용하거나 밑줄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나 전체적인 어떤 핵심적인 사상을 이해해야지, 그냥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들레즈와 가타리가 쓴 책 두 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로 이제 프로이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들은 요거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좀 그렸는데 혹시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 이런 걸 보면서 그 잠깐만, 이게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그 뭐 나름대로 뭐 제 생각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프로이드 사상을 어떻게 하면 좀 정리해 볼까 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저같이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프로이드 책을 읽기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프로이드나 락강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뭐 한두 명은 있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 락강, 프로이드는 인문학하신, 철학이나 문학 비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브루드웨가 얘기하는 심볼릭 바이올런스, 이 상징적 지배라든가, 또 들레즈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안티웨드푸스, 이런 게 그냥 뭐냐면 락강이나 프로이드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브루드웨나 들레즈나 혹은 후코를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봐야겠다 하는 부분 정도만 이제 프로이드를 읽었는데, 프로이드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소위 꿈의 해석이 나오기 직전까지 프로이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미친다고 하는 게 약간 생물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서 뉴런 세포,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뉴런 세포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뉴런 세포가 작동이 잘 안 돼서 뭔가 전달 물질이 분비가 안 돼서 사람이 좀 이렇게 멍청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의 시대라고 본 겁니다. 요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프로이드의 생각이 뭐냐면, 뭐 생물학적으로 뭐 뉴런 세포도 멀쩡하고 뭐 그런데 멍청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미친다고 하는 게 생물학적이거나 기계적인 건지 아니고 뭔가 그 자체 독특한 어떤 사고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쓰였던 책들이 뭐냐면, 뭐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이런 책들이 나온 게 바로 이른바 이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진 거죠. 그 전까지, 프로이드 전까지는 정신분석학이라는 영역이 없었어요. 그런 학문의 대상이 없었어요. 거의 생물학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 들어온 정신과 의사들은 보면 대부분 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우울이니 뭐 여러 가지 도착 증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프로이드, 락강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의 처방은 생물학적인
처방이죠. 뭐 예를 들어서 호르몬 작용이 안 되면 호르몬을 더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뭐 그거는 사실 뭐 의학적인 테크닉이니까 제가 함부로 그것이 잘못됐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프로이드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꿈의 해석 이후에 뭐가 됩니까? 이제 1900 그 꿈의 해석이 나온 게 1900 초반이죠. 1900년도고 그다음에 1930년대가 되면 뭐가 되냐면 가족을 넘어서서 190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가 저희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전성시대예요. 저희 오디푸스 컴플렉스, 뭐 초자와 나르시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 우리 소위 프로이드 사상의 핵심 개념들이 나온 시기가 바로 1900년부터 1930년대고 1930년대가 지나면 어떤 책들이 나오냐면 토템과 타부, 뭐 문명 속의 불만, 종교의 기원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을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인 것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약간은 정착적의 관이 많죠. 1930년대 이후에. 그러나 하여튼 프로이드 사상의 기본적인 컨셉을 알려면 1900년대에서 1930년대에 썼던 소위 정신분석학 시대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프로이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기본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리비도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섹슈얼한 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성적인 에너지예요. 약간 그러니까 아직도 생물학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남아있죠. 근데 이 무의식 혹은 리비도의 에너지는 현실로 나올 때 항상 검열자를 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비도의 에너지는 굉장히 쾌락의 원칙이 지배하는 에너지고 근데 현실은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현실로 그게 드러날 때 우리 현실에 있는 검열자가 보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적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 누구나 그런 어떤 리비도적인 쾌락의 원칙이 작동하는 리비도적인 에너지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1차 억압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1차 억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차 억압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전형적인 얘기가 오디푸스 컴플렉스 얘기죠.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의 관계인가요? 뭐 하여튼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아버지가 됐던 거죠.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버지하고는 안 돼요. 그러면 뭐 방탄소년단 오빠들하고 뭐 좋아해야겠다. 이렇게 대상을 그럼 현실 원칙에서 보면 그 정도는 뭐 돼. 그럼 이제 그 오빠들 좋아하는 걸로 자기의 성적 리비도가 이렇게 잘 표현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이제 소위 정신분석학 용어로 보면 커덱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커덱시스라는 게 뭐 에너지가 대상을 만나서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걸 커덱시스라고 해요. 그래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정신분석학이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방출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서블라이메이션, 승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압되어 있으면 승화되지 않고 억압되어 있으면 사람이 크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그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나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반대는 뭐야? 나만 멋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르시즘이 되는 거죠. 이 나르시즘과 자아 이상 사이에서 어느 정도 뭐 방탄소년단 오빠를 좋아하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방탄소년단 오빠하고 비슷한 오빠를 만났어 학교에서. 그래서 그 남자하고 같이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상관관계도 갖고 이성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렸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나 남자들은 행복하고 정상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자아 이상이나 너무 지나치게 나르시즘으로 경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요게 사실은 1930년대까지 프로이드가 했던 여러 가지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그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기본적으로 프로이드, 그 다음에 그거를 재해석했던 락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신분석학의 메커니즘은 가족 관계에 한정된 거예요, 사실은. 요게 나중에 들레즈가 비판하는 핵심이죠. 왜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이라는 게 사회적이구나 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프로이드의 가장 큰 약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봅시다. 이제 그러다가 1930년대쯤 되면 예를 들면 제일 좋은 텍스트가 뭐냐면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거 비에 젖어가지고 이걸 표지를 다시 했는데 요 책은 뭐예요? 뭐 프로이드의 책이 전부 그렇지만 논문 모아놓은 거예요. 논문. 그러니까 사례 분석한 거죠. 여기 보면
문명적 성도동과 현대인의 신경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문 집단 심리학과 자아분석. 요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슨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경도되는가, 요런 거를 분석한 논문이에요. 일단 요건 끊고 갑시다.